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거의 40년 전 사회생활 시작하면서 친해진 동생이 있었어요. 엄청 오랜만에 전화 연락이 돼서 서둘러 얼굴 보자고 했더니 제게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언니, 나 하루 종일 옴짝달싹 못해. 우리 딸내미가 나한테 애 맡기고 일 다녀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어. 하긴 손주 봐주느라 친구 만날 시간 없는 할머니들이 그애 뿐이겠어요. 저 역시도 몇 년간 손주 봐주느라 고생한 경험이 있거든요. 이제와 생각해보니 저도 중학생 때까지는 할머니 손에 자라긴 했습니다. 엄마가 일을 다녔던 건 아닌데 제가 7남매 중 막내다 보니 엄마는 오빠들에게 집중했고 저와 언니들은 거의 할머니가 키웠죠. 하지만 똑같이 손주 키우는 건 마찬가지여도 그때랑 지금은 하나부터 10까지 달라도 너무 많이 다를 겁니다. 저는 아들만 둘 두었고 각각 손주가 한 명씩 있어요. 다들 맞벌이하고 있어서 애 키우면서 일한다는 게 힘들긴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 틈만 나면 제게 전화해서 자기 아들 좀 봐달라고 부탁하죠. 네, 엄마 다음 주에 3박 4일 지방 출장이래. 그래서 말인데요. 며칠간만 엄마가 우리 애 좀 봐주면 안 될까? 안 돼. 나 다음 주에 바빠. 무슨 일 때문에 바쁜데요? 물리치료도 받아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돼. 물리치료를 받는다고? 아, 왜요? 나 지난번에 다리 다쳤던 거 그게 아직 덜 났어. 아이, 그랬어. 많이 아픈 거 아니면 물리치료 다음 주에 받으면 안 돼. 그리고 친구 만나는 약속도 나중으로 미뤄봐. 둘 다 당장 급한 거 아니잖아. 그렇지. 둘 다 당장 급한 건 아니지. 그치? 아, 그럼 일단 우리 애부터 봐주세요. 급한 건 아닌데 미루고 싶지도 않아. 어쨌거나 나는 다음 주에 시간 안 되니까 네 새끼 니네가 알아서 해. 진짜 그랬어요. 내일 미루면서까지 손주 봐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그렇게 전화를 끊은 후에도 아들한테 여러 번 전화가 왔지만 일부러 안 받았어요. 그랬더니 저녁에 집으로 직접 왔더군요. 뭐야, 온다는 연락도 없이 왜 왔어? 엄마, 진짜 왜 그래? 애 좀 봐달라니까요. 싫어. 나 일 있다고 했잖아. 바쁜 거 아니라며. 둘 다 미룰 수 있는 일이라며. 솔직히 손주 보는 일보다 중요한 게 어딨어. 길게 설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 손주? 당연히 소중하죠. 하지만 딱 잘라 거절하는 데는 저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어요. 무엇보다 아들놈이 세상 당당히 요구하는 게 너무 괘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매몰차게 나가기로 작정했죠. 네 새끼를 왜 내가 봐줘야 되는데? 아이, 그럼 누가 봐줘요? 당연히 할머니가 봐줘야지. 그게 왜 당연한 거야? 걔가 엄마가 없어? 아빠가 없어? 우리 일 다니잖아요.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왜 그래? 엄마 참 이상하네. 안 그러다가 갑자기 왜 투정이야? 뭐? 투정? 아이, 좌우간 다음 주 화요일 오후에 집에 와. 내 엄마가 수요일 아침 기차로 가거든. 우리 아들 이제 다 커서 딱히 할 일도 없어. 학교 갔다 돌아오면 간식 챙겨주고 그 다음에 시간 맞춰 학원 보내고. 누가 간다 그랬냐? 아, 왜 그래 진짜. 도대체 뭐가 문제인데. 누구나 자식 낳으면 지 새끼밖에 모른다지만 아무리 내 아들이라도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얘 봐라. 너 지금 엄마 앞에서 뭐 하는 거야? 싸가지 없게. 나는 당연히 네 새끼 봐줘야 되는 사람이야. 생전 안부 전화는 한 통도 없다가 오랜만에 연락 온다 싶으면 여지없이 새끼 봐달란 얘기만 하고 지 엄마 다리 다친 거는 신경도 안 쓰잖아. 며느리한테는 바라지도 않아.
적어도 네가 자식이면 걱정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엄마 다친 거 내가 병원비 내줬잖아. 그거 말고 깁스 풀자마자 쓰레기 버리러 갔다가 또 미끄러졌다고 했잖아. 혹시 또 잘못되는 거 아닌가 해서 아침부터 급하게 연락한 거 기억 안 나? 아이, 그랬어. 아이, 난 왜 기억이 안 나지? 당연히 안 나겠지. 골프 약속 있어서 빨리 나가야 된다고 끊었으니까. 다친데 어디 봐봐. 많이 아파? 이번에도 깁스해야 된대. 아니, 이제 안 아파. 그치만 네 새끼 봐줄 맘은 없어. 그러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 누군가는 그러겠죠. 남도 아닌 내 손주인데 만사 제쳐놓고 봐줘야 하는 거 아니냐. 당연한 얘기입니다. 저도 처음 손주 태어났을 때는 열일 제쳐놓고 달려가 먹이고 재우고 했어요. 그런데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거든요. 남편과 저는 두 아들을 위해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잠깐 남편 얘기를 해보자면 그 사람과는 같은 직장에서 만나 결혼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남편은 학원 원장이었고 저는 그 학원에서 강사 일을 했어요. 남편은 어려서부터 천재 소리를 들을 만큼 공부를 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집안 형편이 매우 좋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를 악물고 더 악착같이 공부를 했대요. 어떻게든 서울대에 가야겠다. 서울대 가고 싶었던 이유는 오로지 하나. 다른 대학에 비해 등록금이 싸다는 거였죠. 결국 목표한 대로 서울대에 입학을 했답니다. 하지만 입학한 순간부터 공부에 소홀했대요.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학비도 벌어야 하고 용돈도 벌어야 하고 시골집에 생활비도 보내야 했답니다. 그래도 서울대 타이틀이 좋긴 좋은지 과외 알바로 돈을 꽤 많이 벌었대요. 내 바보는 과외비로 집안 생계부터 책임져야 했어. 가난한 집들 공통점이 뭔지 알아? 바로 빚이야. 감당 안 되는 빚. 나름 꽤 번다고 생각했는데도 과외비 받아서 집에 갖다 주면 빚 갚느라 금세 사라지고 사는 건 나아지지 않는데 돈은 끊임없이 들어갔던 것 같아. 학교 휴학하고서 돈을 벌면서도 학교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은 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 당장 눈앞에 빚부터 해결해야 했고 입에 풀칠부터 해야 했으니까. 그래서 결국 복학도 못 해보고 제적당해서 졸업장도 못 탔어. 한 집안의 가장이나 다름없던 남편은 안타깝게도 서울대를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노력의 결실로 집안 빚을 모두 해결하고 작은 보습학원도 차릴 수 있었죠. 저 역시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았어요. 간신히 대학을 다니고 있긴 했지만 등록금을 해결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꼭 해야 했죠. 그래서 대학생 신분으로 방학 때마다 보습학원에 나가 일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학원 강사 일을 하게 된 거였어요. 남편이나 저나 연애 경험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재밌고 뜨거운 연애를 하진 않았지만 나름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라 빨리 결혼해서 안정 찾고 돈이나 벌자 했어요. 노력한 만큼 돌아온다고 학원은 생각보다 매우 잘 됐습니다. 학원이란 게 입소문으로 먹고 사는 업종이라 처음엔 서울 변두리에서 시작했다가 점점 잘 가르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좋은 학군의 동네로 옮겨 꽤 많은 수강생을 받았죠. 당신은 이제 학원 일에서 손대. 나는 남의 집 애들 가르치는 데 집중할 테니까 당신은 우리 애들한테만 집중해. 첫애 낳고 둘째 임신하자마자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애들 가르치는데 이미 학습돼 있던 터라 제 아이들 공부 가르치는 일은 어렵지 않았어요. 남편도 집에 돌아와 잠들기 전까지 애들 공부 봐주는 일에 엄청 충실했죠. 아이들도 가르친 만큼 결과를 보여줬고 그래서 고맙게도 큰애도 작은애도 공부 때문에 속 썩이는 일은 없었습니다. 난 우리 애들은 꼭 좋은 대학 보내서 무사히 졸업까지 시켜줄 거야.
내가 학원 원장이라서가 아니라 내가 못해본 거 내가 즐기지 못한 대학생아. 내 자식들만큼은 꼭 다 누리게 해주고 싶어. 그래야 내가 덜 억울할 것 같아. 뭐 그래야 여기저기 소문나서 학원 원생도 더 몰릴 테고. 서울대에 입학하고도 일만 해야 했던 남편의 속상했을 마음이 느껴져 짠했어요. 나중엔 우스갯소리로 학원 잘 되게 하려면 애들이 좋은 대학 가야 한다고 했지만 그보다는 젊은 시절 자신이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아이들에게만큼은 다 해주고 싶어 하는 남편의 마음이 느껴졌죠. 남편의 바람대로 큰애 작은애 모두 어렵지 않게 서울대에 입학했습니다. 정말 뿌듯했어요. 세상 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세상에 두 아이들 모두 서울대 보내고 얼마나 좋으세요? 비결이 뭐예요? 공부 어떻게 가르치신 거예요? 특별히 해준 건 없어요. 공부하라고 잔소리도 거의 안 했거든요. 지들 능력으로 들어간 건데요, 뭐. 말은 이렇게 겸손하게 했지만 솔직히 속으로 우쭐한 마음도 있었어요. 큰애는 졸업 후에 곧바로 언론사에 입사했고 작은애는 공기업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이나 저나 워낙 없이 자랐기에 돈 많고 간판 좋은 집안에 대해 막연한 동경이 있었어요. 우리는 못 누렸지만 내 자식 그리고 내 손주들은 좋은 집안 애들이란 소리를 듣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다행히 학원도 계속 잘 됐고 점점 규모도 키워갔죠. 두 아이들 번듯하게 결혼만 시키면 할 도리 다 한 거란 생각했어요. 아이 둘 모두 31살에 결혼을 했는데요. 두 며느리는 학벌도 좋았고 집안도 좋았습니다. 큰 며느리는 방송국 PD고 작은 며느리는 학교 선생이에요. 둘 다 결혼하자마자 곧바로 아이도 낳았죠. 하지만 딱 그때까지였습니다. 애들 가르칠 만큼 가르쳤고 좋은 직장 다니며 빠지지 않는 며느리까지 맞이해 이 정도면 성공한 인생이다. 이제 나는 누구보다도 편안한 노후를 만끽할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진짜 전쟁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엄마, 애 엄마 육아휴직 끝나고 다음 달부터 회사 복귀하거든. 그럼 우리 애기 엄마가 봐줄 거지? 당연히 봐줘야지. 내가 매일 너희 집으로 가면 돼? 그냥 주중에는 우리 집에 와 있으면 안 돼? 어떻게 그래. 네 아버지 아침 저녁은 챙겨줘야지. 아이 그럼 아침 8시 반까지 와. 나는 7시 반에 나가고 그 사람은 8시 반에 출근하거든. 젊은 시절 학원 일 할 때도 이보다 더 열심히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새벽같이 일어나 남편 아침 챙겨주고 출근길 지옥철을 타고 아들 집으로 달려갔죠. 당연히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 생각했으니까요. 어머니,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낮에 좀 더우시더라도 에어컨 대신 선풍기 트시면 안 될까요? 에어컨 바람이 애기 피부에 안 좋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 그럼 그러자. 내가 좀 참지 뭐. 손주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습니다. 날이 덥든 춥든 얼마든지 참을 수 있었죠. 그래서 저는 할머니 노릇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아들 며느리도 만족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우연히 아들 내외가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됐는데요. 어머니 드나드시는 이후로 집에 짠내며 비린내며 냄새가 진동해. 퇴근할 때마다 집에 오면 비위가 상해서 죽겠어. 그거 이 젓갈 냄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런가 봐. 냉장고까지 냄새가 배서 아주 죽겠어. 냉장고 산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냥 한 끼 정도는 대충 드시지. 굳이 본인만 좋아하는 반찬 가져오셔서 왜 자꾸 냉장고에 넣어놓으시나 몰라. 설마 우리 애한테까지 먹이는 건 아니겠지? 절인 음식 몸에도 안 좋은데. 혹시 모르니까 당신이 좀 물어봐. 내가 묻긴 좀 그렇고. 아이 집에 CCTV 설치하자. 회사에서도 뭐 애기 보고 싶어 다는 거라고 하면 되잖아. 충격적이긴 했지만 요즘 젊은 애들은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했어요.
그러는 중에 이번엔 작은 애가 부탁을 해오더군요. 엄마, 매일 아침 저녁으로 형네 다니는 거 힘들지? 우리는 엄마네로 애 데려다 줄게.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애 봐주라, 응? 그럼 네 형네는 어떻게? 둘 다 능력 되는데 사람 쓰라고 하면 되지. 무엇보다 매일매일 형네 출퇴근하는 거 힘들잖아. 하여간 형은 양심도 없어. 어떻게 엄마를 매일 오라고 하냐? 우리 애기는 주중에 엄마 집에 데려다 주고 주말에만 우리가 데려다 볼게. 엄마 입장에서도 그게 훨씬 편하지 않아? 이도 저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결정하기엔 너무 힘든 문제였어요. 그래서 모처럼 다 같이 모여 밥 먹자고 하고 너희들끼리 상의해 결정해라고 했죠. 그런데 상의가 아닌 싸움을 하더군요. 그것도 저희 부부 보는 앞에서요. 이 형네는 장모님 가까운데 사시잖아. 장모님이 봐주시는 게 훨씬 낫지 않아? 저희 엄마 허리 아파서 애기 못 보세요. 봐줄 수 있었으면 진즉에 맡겼겠죠. 그렇다고 엄마가 매일 형네 집으로 출퇴근하는 것도 좀 그렇지 않아요? 형이나 형수나 돈 잘 버니까 사람 쓰면 되잖아요. 남의 손에 맡기기 싫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엄마 아직은 건강하시잖아. 애 봐주다가 꼴병 드는 노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솔직히 엄마가 만만하니까 돈 안 주고 부려먹는 거잖아. 서방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만만해서 부려먹다니요. 근데요, 형님. 그럼 저희 애는요? 저희 친정엄마는 지방에 사셔서 애 봐달라는 부탁도 드릴 수 없어요. 동선해야말로 사람 쓰면 안 돼? 요즘 다들 그렇게 하던데? 형수님, 좀 너무하시네요. 그 집에는 남한테 맡기면 안 되고 우리 애는 남한테 맡겨도 된다는 얘기예요. 야 임마, 그게 아니면 뭔데? 형 아들이 아무리 이 집안 장손이라지만 걔가 뭐 임금자리 물려받은 애도 아니고 우리 애나 형네 애나 똑같은 거 아니야? 서방님, 우리 애가 잔손이라서가 아니고요. 여태 어머니가 봐주셨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 손에 맡길 수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애가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우리가 먼저 찜했다. 이거네요? 찜은 무슨 찜이야? 솔직히 저희 애도 할머니 사랑 받을 자격 있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형님네나 저희나 둘 중 하나는 돈 들여서 사람 써야 되는데 저희만 돈 쓰는 건 좀 억울해요. 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끼어들고 싶어도 끼어들 틈이 없었어요. 옆에 있던 남편은 계속 보고 있기 민망한지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저는 그저 이 싸움이 어떻게 끝날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죠. 둘 다 벌 만큼 벌잖아. 애 키우는데 그 정도로 돈도 못 써. 그러는 형네는 왜 돈 안 들이고 엄마 덕 보는데? 너 아까서부터 계속 그 얘기하는데 내가 돈 아끼려고 그러는 것 같아? 그럼 우리가 사람 쓸 테니까 형이 그 돈 대주던지. 보고 있자니 끝나지 않을 싸움 같더군요. 죽으나 사나 제가 결론을 내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방에 들어갔던 남편이 나와 한 소리 하더라고요. 니네들 그만해라. 이리 엄마가 물건이냐 서로 갖겠다고 싸우게. 이 어릴 때도 안 싸우던 애들이 지 새끼들 때문에 싸우는 거 더는 못 보겠다. 작은 애 내 당장 사람 알아봐. 그 돈 내가 줄 테니까. 애 봐주는 문제는 그렇게 일단락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이 작은 애네 지원을 해준다는 걸로 해결된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큰 애도 작은 애도 틈만 나면 저를 너무 힘들게 하더라고요. 엄마, 내 형네 안다고 우리 애 봐주면 안 돼? 왜? 무슨 일이 있어? 애 봐주는 사람이 못 온대? 어제 애 엄마가 한 소리 했더니 기분 나빠서 이제 안 온대. 뭐라고 했길래 기분이 나쁘대? 애 열 있는 것 같아서 병원 좀 데려가라고 했거든. 그랬더니 아파트 상가에 있는 병원에 데려간 거야. 애 엄마가 분명 대학병원에 가라고 했거든. 열 좀 나는 것 같고 무슨 대학병원까지 가? 하여튼 엄마. 내가 내일 아침에 애기 데리고 형네로 갈 거니까
형네 애랑 우리 애랑 같이 봐줘. 우리도 서둘러 다른 사람 알아볼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손주들이지만 동시에 둘을 케어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군요. 제가 딱히 아픈 데 없이 건강한 할머니라고 해도 그야말로 화장실 한번 갈 틈이 안 났습니다. 끼니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요. 얼마 후 다행히 작은 애네가 다른 사람을 구하긴 했지만 이번엔 큰 애네가 저에게 큰 상처를 주더군요. 어머니, 혹시 이거 애아빠 옷이랑 아기 옷이랑 같이 빠신 거예요? 어? 그래. 흰 빨래끼리 모아서 같이 빨았지. 빨래가 많이 쌓여서 더 두고 보기도 뭐해서. 제가 아기 옷이랑 어른들 옷이랑 같이 빨지 말아달라고 했잖아요. 애아빠 양말이며 속옷이며 얼마나 지저분한데 그걸 같이 빠셨어요. 애 옷에 밖에서 묻어온 세균이라도 번식하면 어쩌려고요. 아니 요즘 세제는 잘 나와서 세균도 다 잡아주고 그러던데 같이 빨면 뭐 어떻다고 그래. 그건 어머니 생각이죠. 안 그래도 그이 체취가 심해서 빨아도 냄새도 안 빠지던데. 어머님이 그런 거니까 어머님이 상통에 애 옷 삶아주세요. 참 예민한 며느리다 싶었지만 친구들 말이 요즘 젊은 엄마들 다 그렇다길래 요즘 애들 스타일인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솔직히 기분은 나빴지만 육아 방식이 다르니 나이 많은 내가 이해하자 한 거죠. 그래도 내 아들 냄새 난다고 말하는 며느리가 곱게 보이진 않았습니다. 큰 며느리가 유난이다 싶었지만 지 새끼 위하느라 그런 거겠지 하고 생각했네요. 그러다 우연히 또 큰애 내외가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됐는데요. 그때 들었던 얘기는 저에게 적잖이 충격을 주었습니다. 나 솔직히 어머니가 애 봐주시는 거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떡해. 이제 와서 간도시부 돈으로 달라 할 순 없잖아. 나는 못하지만 당신은 얘기할 수 있잖아. 앞으로는 우리가 사람 쓸 테니까 서방님네 애 보시고 돈 좀 달라고 해봐. 그렇다고 엄마한테 어떻게 돈을 달라고 하냐? 서방님네 주는 돈 우리 주면 되는 건데 뭐가 문제야? 안 돼. 나중에 학원 달라고 해야지. 벌써부터 푼돈 받아다서 뭐해? 나도 그랬을까? 지금 당장 내 새끼밖에 안 보여서 부모님께 상처 준 적은 없었을까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애들 얘기를 들으니 뒤통수가 띵해지더군요. 그렇다고 이제 와서 애 봐주는 일에서 손 뗄 순 없었습니다. 그래 몇 년만 참자. 애가 조금 커서 어린이집 다닐 때까지는 어떻게든 책임지고 봐주자. 눈을 질끈 감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불행이 물밀듯 닥쳐오더군요. 아기 밥 먹이고 낮잠을 재우고 있는데 남편 학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사모님, 원장님 방금 쓰러지셔서 병원에 실려가셨습니다. 어서 병원으로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남편이 쓰러졌다는 얘기에 별일 아니겠지, 별일 아닐 거야 하며 한달음에 달려갔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동안 이런저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동안 아기 돌보느라 남편에게 소홀했던 게 먼저 떠올랐어요. 저녁에 집에 오면 제 몸이 천근만근이라 식사도 대충 챙겨줬고 정작 내가 사는 집은 집안일조차 제대로 못해 엉망진창이었죠. 그래서 남편이 집안일까지 도맡아 했습니다. 아이 봐주기 전에는 저녁마다 같이 산책도 하고 건강검진도 꼬박꼬박 챙겨받곤 했는데 사소하지만 중요한 그 모든 걸 다 손 놓고 있었던 거죠. 병원에 도착한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거든요. 심장마비라고 했어요. 학원 일이 힘든 거야 당연하지만 몇십 년을 운영하면서도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쓰러져 한순간에 떠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남편이 떠나고도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헷갈릴 지경이었어요. 장례 치료는 3일간 저는 슬픔에 빠져 주변은 돌아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 동생이 이런 얘기를 전해주더라고요.
언니네 며느리들 원래 그랬어? 참 대단하더라. 그게 무슨 말이야? 문상은 손님들 신경 쓸 생각도 안 하고 종일 자기 새끼들만 껴안고 있더라고. 상복 입고 있었으니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손님인 줄 알았겠어. 애들이 아직 어려서 그런다고 해도 유난도 그런 유난이 없더라. 큰 며느리는 친남편 붙잡고 집에 가고 싶다고 징징대는 게 며느리가 할 소리야? 언니한테 며느리들 똑똑하고 착하다 소리만 들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영 아니네. 동생 얘기 듣고 속은 상했지만 며느리 붙잡고 뭐라고 할 순 없었습니다. 어쨌거나 내 며느리고 내 자식이니 되도록 감싸주고 품어줘야 되니까요. 게다가 평생 같이 살던 남편이 갑자기 떠나 몸에 반쪽을 잃은 것 같았지만 앞으론 내 자식, 내 며느리들, 내 손주들 보며 살아야 했기에 마음을 다잡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은 그게 끝이 아니더군요. 남편이 떠나고 이것저것 정리하다 보니 학원 건물이 저모르게 저당 잡혀 있더라고요. 학원을 담보로 엄청난 금액이 대출되어 있고 그 돈은 고스란히 시동생에게 가 있었습니다. 형수님, 죄송합니다. 이 재작년에 제 회사가 휘청거렸거든요. 수십 년간 공들인 사업이 하루아침에 날아갈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형님한테 부탁 좀 드렸습니다. 그 돈 제가 어떻게든 갚겠습니다. 미리 말씀 못 드린 거 죄송해요. 어떻게든 갚겠다고는 했지만 이미 대출이자가 많이 밀려있는 상태였어요. 시동생 회사 역시 위험한 상태 같았죠. 마음 졸이며 하루하루를 보내던 중 결국 우려하던 게 날아오더군요. 학원 건물 경매 통보였습니다. 남편의 전부였어요. 정확히 말하면 저의 청춘마저 고스란히 쏟아부은 학원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평생을 읽어온 건데 날아가는 건 하루아침이더라고요. 남편이 말도 없이 제 곁을 떠난 것처럼 학원도 그렇게 날아가 버린 거죠. 미쳤네, 미쳤어. 작은 아버지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야? 우리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자기 회사 팔아서라도 학원 돌려놓으라 그래. 그걸 어떻게 팔아? 누가 사냐? 서희영 판다 해도 여기저기 빚잔치 하고 나면 우리한테 떨어지는 거 하나 없을걸? 작은 아버지도 작은 아버지지만 아버지가 우리한테 이럴 줄 상상도 못했다. 솔직히 그거 우리 거잖아. 형이랑 나한테 물려줘야 되는 거잖아. 아버지는 우리한테 미안하지도 않았나? 그게 왜 니네 거야? 당연히 우리 거지. 자식한테 물려주는 게 맞잖아. 아버지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해준 게 뭐 있냐니. 니네 결혼할 때 아파트 해준 거는 생각 안 해? 막말로 집 한 채씩 사준 것도 아니고 그래봤자 전세잖아. 서울 전세값이 얼만데 그건 푼돈이야?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아예 돈 조금 못해서 집을 사주셨으면 좋았잖아. 그건 그렇지. 그나저나 어떻게 담보 써줄 생각을 하시지? 대학을 제대로 안 다녀봐서 생각이 그렇게 없으신가? 이래서 부모가 똑똑해야 자식도 잘 사는 건데.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애들을 잘못 키웠다는 걸요.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한데 어쩌겠어요. 학원이 날아간 건 변함없는 사실인데요. 그런데 그 와중에 며느리는 한술 더 뜨더군요. 어머니는 전혀 모르셨어요? 어떻게 일이 이 지경이 되도록 모르고 계실 수가 있어요. 애 보느라 네 아버지 밥도 제대로 못 챙겼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봤겠니? 애 보는 거랑은 상관없죠. 전 재산이 날아가는 문제잖아요. 맞아요. 어머니가 조금 신경 쓰셨다면 이렇게 통째로 넘어가진 않았을 텐데. 제가 신경 쓰지 못한 거야 사실이지만 그래도 어떻게 이게 제 잘못인가요? 동생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고 싶어하는 남편의 잘못이라고도 할 수 없었어요. 시동생이 일부러 사업 망한 것도 아니었고요. 더군다나 남편이나 시동생이나 법 없이도 살 만큼 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남편이 제게 상의해서 시동생을 도와주자고 했어도 그러자고 했을 거예요.
그만큼 서로 믿고 의지하는 가족이었죠. 하지만 애들하는 얘기를 듣고 있자니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애들 결혼한다고 했을 때 남편과 나눴던 대화가 생각났습니다. 애들 집은 어떻게 해줘야 되나? 회사 가까운 동네로 뭐 전세 아파트 하나씩 해주지 뭐. 요즘 서울 전셋값이 집값 맞먹는다는데 그럴 거면 그냥 사주는 게 낫지 않아요? 돈이 없어 안 사주나. 시들힘으로 살아보라고 그러는 거지. 몇 푼 더 보태 집 살 수 있다면 그 돈 지들이 알아서 보태야지. 그때 저도 남편 의견에 매우 동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 뜻은 모르고 안 사줬다고 투덜대는 거 보니 아무리 내 새끼들이지만 정남이가 뚝 떨어지더군요. 며느리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남편 학원이 넘어가고 제게 남은 건 살고 있는 아파트 한 채뿐이었습니다. 이거라도 지켰으니 천만 다행이다 싶었어요. 아이들에겐 당분간 애봐주는 일은 쉬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학교도 들어갔고 또 하나는 어린이집에 다니니까 나머진 니들이 알아서 하라고 했죠. 그 당시 저는 진짜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친 상태였거든요. 한동안 집 밖에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때가 한참 추웠던 겨울이기도 했고 누구랑 말도 하기 싫고 그저 집안에 처박혀 책만 읽었어요. 날이 조금 풀리고 슬슬 운동 삼아 걸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집 밖에 나섰는데 그동안 몸이 더 약해진 건지 아파트 단지를 걷다가 갑자기 휘청하면서 넘어졌습니다. 경비원 아저씨 도움으로 병원에 가게 됐는데 애들에게 연락은 했지만 반나절이 넘도록 누구 하나 오는 놈이 없더군요. 날이 잔뜩 어두워지고서야 큰놈이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어쩌다 이랬어. 조심 좀 하지. 연락한 게 언젠데 이제 오니? 지금이라도 왔으면 됐지. 바빴어. 오후 내내 해에 있었단 말이야. 보호자 되시죠? 일단 오늘은 댁으로 가시고 다음 주부터 정기적으로 외래 진료 받으셔야 합니다. 다리에 깁스를 하게 돼서 외래 진료를 혼자 갈 순 없었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먼저 나서서 절 돌봐주겠다는 놈은 없더군요. 저는 이번에 새로운 프로그램 런칭해서 시간 내기가 힘들거든요. 나는 올 상반기에 해외 출장 잡혀 있는 것만 3개야. 동서가 시간 내서 어머니 좀 모시면 안 돼? 형님, 저는 학교 선생이잖아요. 게다가 학기 초이기도 하고요. 형님이야말로 잠깐 시간 내서 다녀오시면 안 돼요? 재수씨, 이 사람 요즘 진짜 바빠요. 새벽에 들어올 때도 많아서 요즘 제가 애 보잖아요. 아이 그럼 형이 해. 나는 노냐? 나는 일 안 해? 누가 안 한대? 그래도 우리 넷 중에 시간 낼 수 있는 사람은 형이잖아. 너야말로 마음먹으면 시간 낼 수 있잖아. 몇 달씩 해외 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엄마네 집에서 니네 회사가 제일 가깝지 않냐? 저를 두고 애들끼리 싸우는 게 너무 괴롭더군요. 하지만 문제는 저를 병원에 데려가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학원까지 넘어간 후로 수입이 전혀 없었기에 병원비도 걱정이 됐죠. 나 병원 가는 거는 네 이모한테 부탁하면 되니까 신경 쓸 거 없고 누구든 카드 하나는 주고 가라. 병원비 결제는 해야 되니까. 엄마, 돈 없어? 내가 무슨 돈이 있어. 그동안 아버님 벌어놓으신 거 있을 텐데. 다 나여먹은 거 니네도 알잖아. 그동안 어머니가 형님네 애 봐준 것도 있고 하니까 형님네가 병원비 내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요? 무슨 소리야? 동선에는 아버님한테 현찰로 받았잖아. 사람이 어떻게 받을 줄만 알고 쓸 줄은 몰라? 아, 형수님, 왜 돈으로 받은 것만 계산하세요? 그동안 형수는 엄마 부려먹었잖아요. 그거 다 돈으로 환산하면 얼만데요? 야, 부려먹다니 너는 말을 왜 그따위로 해? 하나부터 10까지 서로 자기 책임 아니라고 넘기기 바빴습니다. 어쨌거나 그날은 결국 큰애가 카드 하나를 내주고 가더군요.
이제 다리까지 다쳤으니 애 봐주는 일은 불가능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상하긴 했지만 며느리들은 대놓고 저를 무시하기 시작하더군요. 다음 주 주말에 막내 고모 작은 딸 결혼한단다. 그래서요? 나는 다리를 다쳐서 못 가니까 너랑 네 신랑이 가서 얼굴 비춰야 될 것 같아. 다음 주 주말이요? 안 되는데. 그날 애 데리고 캠핑 가기로 했거든요. 그럼 너랑 애만 가. 네 신랑 결혼식 보내고. 어떻게 저희 둘이 가요? 텐트 치려면 그 사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못 간다고? 그냥 봉투만 보내면 안 될까요? 너희 결혼할 때 그 집 식구들 다 왔었는데? 아, 알겠어요. 애 아빠랑 상의해 볼게요. 작은 애야, 네 신랑이 전화 안 받아서 너한테 얘기하는 건데 이따 저녁에 퇴근하면서 우리 집 좀 들르라고 해라. 왜 어머니? 네 아버지 짐 정리할 것도 남았고 그보다 급한 거는 주방 등이고 화장실 등이고 전부 다 나갔어. 내가 깁스한 것 때문에 천국을 갈 수가 없네. 와서 등만 좀 갈아주고 가라고 해. 이따 저녁에 저희 친정엄마 올라오셔서 그 사람이 데리러 가야 되는데요. 친정어머니 집에 모시고 늦게라도 오라고 해줘. 잠깐만 왔다 가면 되니까. 어머님, 근데 손은 쓸 수 있으신 거 아니에요? 의자 받쳐놓고 올라가기만 하면 어머님이 등 가실 수 있지 않아요? 하필이면 바쁜 날 꼭 그 사람이 가야 돼요?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다리 깁스한 노인더러 의자 위로 올라가라니 그게 생각이 있는 사람이 할 소린가요? 나이 먹고 키도 작아져서 의자 밟고 올라가도 천장에 손이 닿을까 말까 한데 정말 해도 너무하다 싶더라고요. 게다가 남편이 없어서 이런 부탁을 해야 하는 게 더 서러웠어요. 아무리 내가 자기 엄마 아닌 시어머니라지만 남한테도 이렇게는 말 안 할 것 같더군요.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웬만해서는 화를 안 내려고 했는데 저도 모르게 짜증을 내버렸습니다. 꼭 와야 되냐고? 그러는 네 친정엄마는 너 이 집 혼자 못 찾아오신다니? 꼭 사위가 가서 모시고 와야 되는 거야? 자주 오는 것도 아니고 모처럼 오시는 거라서요. 나는 이런 부탁 자주 했니? 모처럼 하는 부탁 아니냐? 그게 그렇게 힘들어? 알겠어요, 어머니. 그 사람한테 들르라고 할게요. 저는 말 그대로 애물단지가 돼버렸습니다. 돈도 없고 자기들 애까지 봐줄 수 없으니 아예 필요 없는 귀찮은 존재가 돼버린 거죠. 얼마 후 제 생일이 돌아왔습니다. 며느리들에게 미역국 대접받는 건 꿈도 안 꿨고 그래도 손주들 목소리로 생일 축하 정도는 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정작 제 생일을 챙기는 건 동생이었죠. 언니, 나왔어. 생일인데 뭐해? 나이 들어 생일 챙겨 뭐 하겠어? 그래도 미역국은 먹어야지. 매년 언니 생일에 형부가 나까지 불러서 구리굴비 사줬잖아. 그래서 올해는 내가 사주려고. 간 사람 얘기는 해서 뭐해. 애들은 저녁에 온대? 모르지. 아직까지 연락 없어. 다들 바쁜가 보다. 아무리 바빠도 전화 한 통은 할 수 있잖아. 이따 저녁에 뭐라도 해주겠지. 하지만 그 누구도 전화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같이 저녁 먹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8시까지 기다렸는데 아무 소식 없길래 혼자 조용히 동생이 끓여주고 간 미역국에 밥을 말아 먹었어요. 애들에게 서운하고 서럽고 그런 마음보다는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가장 크더군요. 생일마다 늘 보리굴비를 사 먹고 호텔 커피숍에 가서 밀크티를 마셨습니다. 다정한 말 한마디, 살가운 애정 표현은 없었지만 보리굴비와 밀크티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어요.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했고 무엇보다 큰 걱정거리가 없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남은 인생은 마냥 행복할 줄 알았거든요. 이렇게 살게 될 줄은 상상조차 못했었죠.
혼자 공상맞게 남편 생각하고 있다가는 눈물만 날 것 같아 그날은 밥 먹고 일찌감치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 눈을 떴는데 지난밤 큰애가 전화를 했었더군요. 그것도 3번이나요. 많이 바빠서 신경 못 쓰다가 생일 지나기 전에 전화라도 했나 보다 했죠. 그렇게 못 받은 전화 한 통화로 지난밤의 서운함은 싹 풀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쯤이면 출근했겠다 싶어 큰애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아유, 어제 왜 전화 안 받았어요? 일찍 잤어? 응, 저녁 먹고 바로 잤어. 내가 어제 왜 전화했냐면, 애 엄마가 출장 가거든. 나도 요즘 너무 바쁘고. 그래서 엄마가 당분간만 우리 애 좀 봐주면 안 될까? 어제 그것 때문에 전화했던 거야? 돌봄 신청했는데 떨어졌대. 애 학교 다녀와서 간식 챙겨주고 학원 버스만 태워주면 되거든. 아이, 그 정도는 엄마가 해줄 수 있지? 주구장창 자기 아쉬운 소리만 해대는 아들. 지 엄마 생일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없더군요. 아니, 나 이제 그거 못해. 네 새끼는 니들이 알아서 해. 엄마, 갑자기 왜 그래? 엄마 아니면 누가 봐줘? 글쎄다. 그건 니들이 알아서 궁리해. 둘 중 하나 회사 때려치고 들어앉아서 애 보든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어떻게 일을 관둬요? 그럼 니네 장모더러 봐달라고 해. 네 장모한테 젓갈 같은 냄새나는 음식 말고 다른 거 해달라고 하고 빨래도 사람별로 구분해서 돌려달라고 해라. 아, 엄마, 그동안 뭐 서운한 거 많았어요? 애 엄마가 좀 예민해서 그런 건데, 아무튼 내가 애 엄마한테 한마디 할게. 근데 장모님 허리 아프셔서 못해. 나는 다리 아파. 이제 막 깁스 풀었어. 네 엄마 아픈 거는 생각 안 하고 네 장모 아픈 것만 신경 쓰여? 아이, 그래도 엄마가 편하니까. 편한 게 아니라 만만한 거겠지. 하여간 난 모르겠으니까 이만 전화 끊어. 공부 잘하는 아들, 좋은 대학 가는 아들, 좋은 직장 들어간 아들. 그동안 저를 늘 기쁘게만 해줬던 아들입니다. 그게 다 제가 잘 가르쳐서 그런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니더군요. 저는 공부만 가르치고 인성은 가르치지 못했던 거예요. 그날 오후 작은 며느리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혹시 얘가 내 생일 챙기려나 조금은 기대를 했어요. 그러나 그 기대마저 욕심이었죠. 어머니, 식사하셨어요? 이제 먹으려고 그런다. 왜? 뭐 드시고 싶으신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사드릴게요. 사주려면 어제 사줬어야지. 어제요? 왜요? 역시나 시어미 생일은 전혀 생각 못하고 있더군요. 됐고, 웬일로 전화했니? 나 먹고 싶은 거 있을까봐 전화한 건 아니잖아. 그게 어머니, 저희 애 좀 부탁드리려고요. 친정엄마 올라와 계신다며. 계실 만큼 계셔서 다음 주에 내려가셔야 되거든요. 친정아버지 계속 혼자 계시게 할 순 없으니까요. 그건 그렇지. 너희 엄마도 본인 생활이 있을 테니. 엄마 내려가시고 나면 당장 애 봐줄 사람이 없어요. 사람 쓰면 되잖아. 사람은 뭐 공짜로 쓰나요? 아버님 안 계셔서 지원해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공짜로 쓸 수 있는 나한테 맡기겠다? 아니요. 저 그렇게 양심 없진 않아요. 안 그래도 어머니 돈 필요하시잖아요. 저희가 돈 드릴게요. 남한테 돈 쓰느니 어머니 드리는 게 서로 좋으니까요. 그래서 얼마나 줄 건데? 30만 원 드릴게요. 그 정도면 어머니 한 달 용돈으론 괜찮죠? 물론 한 달 용돈으론 나쁘지 않지. 그쵸? 근데 봐주고 받는 돈으로는 어이없지. 네? 고스란히 용돈으로만 받으면 고맙지만 애 보는 값으론 택도 없다는 거야. 그렇긴 한데 저희가 사정이 좀 안 좋아서요.
사정이 왜 안 좋은지 나는 모르겠다. 지난번 네 친정아버지 칠순에 안마의자 보냈다고 들었는데 그때 큰돈 써서 돈이 없는 거니? 나는 어제 생일상도 못 받았는데? 어머니, 어제 생신이셨어요? 그 사람 아무 말 없던데. 지엄마 생일 까먹는 놈도 한심하고 시어미 생일 모르고 사는 너한테도 섭섭하구나. 어쨌거나 나는 애 못 봐주니까 30만 원으로 애 봐주는 사람 구해봐.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은 안 나오고 헛웃음만 나더라고요. 다른 집 애들도 이럴까. 먹고 살기 바쁘고 자기 새끼밖에 모르면 부모는 안중에도 없어지는 걸까요? 더 이상 아이들에게 그 어떤 것도 바라지 말자 다짐했습니다. 효도까지는 안 바래도 최소한의 엄마 대접은 해줄 줄 알았는데 그마저도 욕심이었던 거죠. 생떼 쓰고 우겨가면서 받아내기는 싫더라고요. 그래, 어차피 품에서 떠난 자식이니 니들끼리라도 잘 살면 그만이다. 그게 맞는 거다. 나는 생각을 했어요. 전에 한번 생활비가 모자라 작은 아들에게 돈 좀 달라고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돈? 엄마가 돈 쓸 데가 어딨다고. 너나 네 형이나 나한테 용돈 안 주잖아. 내가 아무리 돈 쓸 데 없다고 해도 쌀도 사야 되고 전기요금, 수도요금은 내야 되니까. 엄마, 나 돈 없어. 그 사람이 다 관리하잖아. 내가 네 등 모르게 달라고 했니? 엄마 용돈 주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이야? 생각지도 못한 일이니까 그렇지. 아, 형한테 달라고 하면 안 돼? 내가 너한테 1,000만 원을 달랬어? 1억을 달랬어? 엄마 용돈 주는데 그렇게 하나하나 따져야 돼. 네 형보다는 네가 편해서 이야기한 거야.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놈도 아니고 멀쩡히 공기업 다니는 놈이 엄마 용돈 줄 돈이 없다는 게 말이 돼? 우리도 돈 없어. 애한테 들어가는 돈이 워낙 많으니까 그렇지. 아버지 돌아가시고 지원 끊겨서 우리도 아주 휘청해. 말을 꺼낸 제 잘못이었습니다. 일찍 남편 여의고 과부가 된 서러움을 남도 아닌 내 자식들이 느끼게 해주더군요. 그래도 굶어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당장 생활비가 빡빡해지니 최후의 선택을 해야 했어요. 집을 팔겠다고? 혼자 살기엔 너무 넓잖아. 괜히 관리비만 많이 들어가고 너무 횡해. 팔고 작은 데로 옮겨서 생활비 마련해야지. 그마저도 언제 버틸지 모르겠지만. 언니, 이 집에 정 많이 들었잖아. 정든 걸로 따지자면 집보다 애들한테 든 정이 더 크지. 근데 이젠 애들한테도 5만 정 다 떨어졌어. 그 길로 동생과 부동산에 들러 집을 내놨습니다. 애들은 지들 나름대로 살라 하고 저도 제 살 길을 찾아야 했죠. 무엇보다 건강이 우선이었어요. 아파도 병원비 내주고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걸 깨우치니 어떻게든 건강만이 살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근처 동네 공원으로 운동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네 아줌마들하고도 친하게 지냈어요.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도움받을 사람이 필요했으니까요. 어머, 그 신발 참 예쁘네요. 편해 보이고. 아, 이거요? 우리 막내 아들이 사다 줬어요. 요즘 아주 불티나게 팔리는 신발인데 인체공학 어쩌고 하면서 많이 걸어도 발에 무리가 안 가는 신발이래요. 진짜 편해. 좋겠어요. 막내 아들 효자네. 그 녀석이 어릴 때 제 속 좀 썩혔거든요. 학교 다닐 때 사고도 많이 치고. 그런데 철들더니 엄청 살갑게 굴어요. 지 엄마 아프면 어쩌나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전화 걸어서 밥 먹었냐 묻는다니까요. 착하네. 내일 모레 어버이날에는 무슨 뷔페 식당을 가자는데 난 뷔페 별로거든요. 그냥 고기나 구워 먹으면 좋겠는데. 그나저나 어버이날 그 집 애들은 뭐 해준대요? 아들 며느리들 다들 좋은 회사 다니고 돈 잘 버니까 알아서 잘 챙겨주겠지 뭐. 부럽다.
우리 애들은 대학도 못 나오고 다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요. 아니요. 제가 오히려 부럽더라고요. 배운 거 없는 애들도 지 엄마한테 저렇게 잘하는데 남부럽지 않게 공부시킨 제 애들은 결혼한 이후 살갑거나 애틋하거나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며칠 후 어버이날 다들 가슴에 카네이션 하나씩 달고 운동 나왔더라고요. 제 가슴만 썰렁했습니다. 꽃도 꽃이지만 진짜 가슴속은 더 썰렁했죠. 바라지 말자 다짐했지만 그래도 조금은 기대했어요. 꽃은 아니어도 전화 한 통화는 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전혀 없더라고요. 밤늦게 작은 아들이 이모티콘으로 꽃 한 송이 보낸 게 전부였어요. 전에 뉴스에서 홀로 고독사하는 노인, 쪽방촌에 사는 노인들 얘기를 보면서 남편과 나눈 대화가 생각났습니다. 자식들이 없나? 자기 엄마 아버지 저렇게 사는 거 모르나? 알아도 모른 척 하는 거겠지. 아는데 왜 모른 척을 해? 이 자기들 먹고 살기 바쁘니까. 아니면 부모 자식 간에 척지고 살았을 수도 있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식이 없으면 모를까. 있는데도 저러는 거면 말이 안 되지. 우리 애들은 안 그럴 거니까 걱정 마시오. 솔직히 부모가 제대로 살았으면 저렇게는 안 될 거야.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자식들도 외면하는 거 아니겠어. 내가 뭘 잘 못해줘서 애들이 자기 엄마를 알기를 개똥으로 아나 싶었습니다. 아무리 지난 날을 돌이켜봐도 사랑과 정성으로 키워온 기억밖에 없더군요. 굳이 잘못을 꼽자면 너무 오냐오냐 잘해준 게 화근이었을까요? 며칠 후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집 사고 싶은 사람이 나타났다며 조만간 집을 보러 오겠다길래 그러라고 했죠. 고급지게 잘 꾸며놓고 사시네요. 오래된 아파트인데 깔끔하고 낡은 것도 별로 없고요. 남편하고 둘이 살던 집이라 그럴 거예요. 네, 조만간 부동산 통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살 집이라 생각했는데 낯선 사람이 들어와 여기저기 훑어보는 모습을 보니 엄청 씁쓸하더라고요. 하지만 제 남은 인생을 위해서 반드시 팔아야만 했습니다. 그 사이 집값이 많이 올라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생각했거든요. 그래, 살 거면 빨리 사가라. 하루라도 빨리 이 집에 정 떼는 게 마음 편하겠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며칠간 부동산에서 연락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이 아닌 뜻밖의 사람에게서 연락이 오더군요. 형수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서방님, 어쩐 일이세요? 그동안 잘 있었어요? 밥은 잘 먹고 다니는 거죠? 형수님, 이 제 걱정은 여전하시네요. 형님 가시고, 그동안 연락 못 드려 죄송합니다. 연락드릴 염치도 없어서 그동안 형수님 전화 피했어요. 서방님 원망하려고 전화한 거 아니었어요. 그저 잘 지내는지 걱정돼서 전화한 거였지. 그리고 전 잘 지내니 걱정 마세요. 형수님이 어디 제 원망하실 분이에요. 저도 그럴 분 아니라는 거 다 알죠. 그래도 너무 죄송해서 제가 형수님 앞에 못 나서겠더라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피해 다녔네요. 그런 분이 갑자기 웬일이래요? 혹시 무슨 일 있어요? 그게요. 이 형수님 사실은 그렇게 한참 동안 이어진 시동생과의 전화에 저는 깜짝 놀라고 말했어요. 시동생이 오래전부터 붙잡고 매달린 일이 있었습니다. 앱 개발 사업이었는데요. 그게 어느 정도 성공을 한 모양이었어요. 기술 개발도 곁들여 특허까지 따냈다는데 용어가 어려워서 뭔진 잘 모르겠지만 돈을 잘 벌게 되었다는 뜻이었어요. 형이 그동안 아무 실적도 없는 절 믿어준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이 옆에서 지켜봐 주신 형수님 덕도 있고요. 어떻게든 성공해서 이 은혜 갚아야지 했는데 이제야 갚게 됐네요. 아직은 시기상조라 제가 그 돈 다 갚아드릴 순 없지만
형수님께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저희 회사 이사장 자리에 형수님 이름 올리려고요. 이사장이요? 전 그런 거 할 줄 몰라요, 서방님. 뭐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름만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대신 월급은 꼬박꼬박 드릴 거예요. 다소 내년쯤에는 상장도 할 생각이니까 그렇게 되면 월급 더 많이 드릴게요. 기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형수님.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소식을 듣게 되니 이게 뭔가 싶어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때 마침 부동산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집 보고 간 사람이 계약금 보낼 계좌를 달라더군요. 어쩌죠? 이 집 못 팔 것 같아요. 그분한테 정말 죄송하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매물로 내놓은 거 취소해주세요. 모처럼 집안을 빙 둘러봤습니다. 남편이 보던 책이 그대로 남아있는 작은 방, 산지 20년 됐지만 아직도 잘 돌아가는 냉장고, 남편이 매일 앉아 신문 보던 소파, 오래돼서 시끄럽지만 찬바람 쌩쌩 잘 나오는 에어컨, 남편이 애지중지 가꾸던 화초들, 그리고 그 옆에 남편의 사진이 보였어요. 여보, 고마워. 나 사실 이 집 떠나기 싫었거든. 지켜줘서 고마워요. 시동생 전화를 받고 열흘 후쯤인가 아무 날도 아닌데 갑자기 애들이 집에 찾아왔어요. 엄마, 우리 왔어. 모처럼 가족 모임하자. 애들도 다 데리고 왔어요. 연락도 없이 웬일이야? 그동안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해요. 앞으로 자주 찾아뵐게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복숭아랑 수박 사왔어요. 이 사람이 복숭아는 꼭 헌도 사야 된다길래 백화점까지 갔다 왔어요. 엄마, 이제 다리 다 나은 거지? 너무너무 낯설더군요. 내 생일을 비롯해 어버이날에도 연락 없던 애들이 느닷없이 들이닥치니 덜컥 겁까지 나더라고요. 엄마 이사장 됐다며? 어제 작은 집 형이랑 통화했어. 월급도 많이 준다던데요? 우리 어머니 좋으시겠다. 요즘 젊은 애들도 취직하기 힘든데. 작은 아버님이 학원을 통째로 해두셨는데 그 정도는 받으셔야지. 안 그래요, 어머니? 엄마 첫 월급 받으면 우리 애 용돈 좀 주세요. 엄마는 돈 쓸 때도 거의 없잖아. 살짝 눈치는 챘지만 역시나였습니다. 지 엄마가 이제 돈 버는 사람이 됐다니 한 걸음에 달려온 거였죠. 성은 엄마한테 용돈 한 번 준 적 없으면서 어떻게 달라고만 하냐? 엄마, 그동안 우리한테 많이 섭섭했지? 죄송해요. 생각해보니까 형이나 나나 엄마 생일도 못 챙겼더라고. 앞으로 잘할게요. 저도 이제 조금 한가해져서 어머니한테 애 부탁할 일 없을 거예요. 앞으로는 종종 찾아뵙고 이것저것 잘 챙겨드릴게요. 저도요. 안 그래도 친정엄마한테 혼났어요. 시어머니 안 챙긴다고요. 어디 가실 일 있으면 저 꼭 부르세요. 저희가 여기서 제일 가깝게 살잖아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점쟁이가 된다고 하죠. 애들이 저를 보며 얘기하는 표정만 봐도 어떤 속셈인지가 빤히 보였습니다. 맘 같아선 한 소리 하고 싶었어요. 왜? 이제 니 애미 돈 번다니까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봐 이러는 거야? 꿈도 꾸지 마. 앞으로는 아무것도 안 해줄 거야. 나는 이미 해줄 만큼 다 해줬어. 하지만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가식이고 다른 속셈이 있긴 해도 얼마나 잘하는지 보고는 싶더라고요. 나야 고맙지 뭐. 일단은 얘기 그만하고 밥이나 먹자. 아이들이 비싸고 맛있는 걸 사준다기에 얼른 따라 나섰습니다. 큰아들이 계산하길래 잘 먹었다는 인사 한마디만 덧붙여 주었죠. 제 자식들이 부모인 우리에게 무언가를 받을 때마다 간단히 감사 인사 하듯이요. 이제 저는 자식들에게 받기만 하며 지내기로 했어요.
지들이 챙겨준다는데 그동안 정성으로 키워온 엄마로서 챙김을 안 받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이제는 제가 자식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보려 합니다. 자식들이 요구하는 것들도 웬만한 건 들어주지만 선을 넘는다 싶으면 단칼에 거절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니 자식들도 엄마 어려운 줄 알더라고요. 며느리들도 제게 함부로 말하지 않네요. 제가 금전적 여유가 생겨서가 아니라 할 말 제대로 하고 나니 며느리들도 조심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아이들에게 금전적으로도 인력으로도 도움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저를 위해 돈을 쓰고 배우러 다니고 운동하는 게 일상이네요. 멀리 있는 자식들보다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저렴한 밥 한 끼 서로 사주는 게 더 기쁜 일상이에요. 이것도 나이 들어가며 겪는 한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면 친구가 많아야 하나 봐요. 덜 외롭고 서로 공감도 해주며 지내게 되니까요. 심하고 얄미운 애들이지만 그래도 늘 건강하고 하는 일 모두 잘 되길 기도합니다. 덕을 볼 생각은 없지만 저도 엄마이기에 그 마음까진 접히진 않더라고요. 하지만 이제는 그 누구보다도 저 스스로를 위해 살 거예요. 남편을 먼저 보내긴 했지만 앞으로 건강한 노년 잘 살아보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니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